내가 사실 송인성 씨를 예전에 알고 있었어요. 본인은 나를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에 그 송인성이라는 배우를 직접적으로 본 게 서글퍼드 커튼콜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유정이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 와, 누구지?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호흡도 워낙에 또 잘 맞았기도 했고 그때 연출도 재밌게 또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극작도 재밌었고 근데 유독 이제 그 유정이 역할을 한 그 여자가 계속 내가 기억이 남았거든. 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지? 이름을 보니까 송인성인데 처음 보는 이제 여배우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뭐 가다가 보니까 또 이제 아는 후배가 자기가 또 옛날에 했던 옥굿이라는 또 작품을 했다 그래서 네네.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나도 거기 무대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또 만났더라고요. 네. 서로 몰랐어. 그러게요. 자, 그래서 오늘 송인성 배우에 대해서 낱낱이 당신에 대해서 한번 쭉 보따리 한번 풀어보시면 궁금한 거 중간중간에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네. 연기를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방과후 수업으로 방송반에 들어갔었어요. 거기 드라마 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파트에 들어가서 뭐 잠깐 뭐 드라마 부분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읽는 거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네. 어떻게 재밌었어요? 뭔가 막 설레고 흥분되고 네, 그랬어요? 설레고 흥분되고 또 하고 싶고 네, 또 뭔가 더 시도하고 싶고 뭐다 끝났는데 혼자 남아서 또 연습하고 싶고 네, 그런 건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배우가 내 길인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그때 딱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첫 단추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혼자 입시학원을 막 알아보면서 그때부터 당찼네. 혼자서 아무도 좀 이렇게 지지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요. 너무 의아해 하셨어요. 네가? 너무 의아해. 왜?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는 이럴 애가 없는데? 네. 갑자기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냥 되게 농담? 같이 그냥 넘겨버리는 걸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저는 굉장히 약간 이거다 싶었는데 그래서 혼자 선생님을 막 알아보고 학원을 알아보다가 뭐 네, 혼자 막 뛰어다녔어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막 붙들고 막 그러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연극원 한국예술종합학교란 곳이 생겼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지원해봐야겠다. 그래서 혼자 지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몇 기에 붙은 거예요? 2기요. 생긴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네네, 완전 초반. 그때 좋았는데. 그때 너무 좋았죠. 네, 그때 선생님 너무 좋으셨고. 커리큘럼 자체도 완전히 뭐 굉장히 앞서갔잖아요. 네. 그 결과가 10년 뒤에 지금 나오고 맞아요. 있는 거고. 맞아요. 그 당시에는 연극원의 그런 선생님들의 자세가 우린 전문 예술가를 키우겠다라는 자세였어요. 예술인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술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활동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예술가로 살 팔자인 거지.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순진한 거잖아. 그쵸. 그치. 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순진한 구석이 있었던 사람들이 꾹꾹 참아내기도 하지만 그 참아낸 아이들이 결국 뭔가를 그러니까 일을 해내는 것 같더라고. 그런가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 그 아이들이 특히 예술은 그 아이들이 결국에 뭔가를 해내고 연기를 잘해도 잘하고 뭔가 뭐 이렇게 하여튼 예술 쪽에 뭔가에 어떤 한 자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긴 해. 좀 살다 보니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 그럴 수도 있어. 벌써 다르더라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벌써 싹이 다르다, 노랗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졸업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처음 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거 옥굿이에요. 이병국 선생님이. 그게 졸업하자마자? 네네네, 바로. 네. 그게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네. 그 흙먼지 다 뒤집어진. 맞아요. 저희 선생님을 몰랐던 이유가 저희는 앞에서 완전히 구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옷도 거의 뭐 이렇게 이렇게 넝마 같은 거 입고 네, 흙 다 깔아놓고 그 안에서
완전히 그 몸짓으로 다 그냥. 그 우리하고도 완전 다른 분장실도 완전 다르게 썼으니까. 네, 저는 선생님들 기억은 안 나요. 우리는 그냥 뒤에서 곱게 맞아요. 의상을 차려입고 이병보 선생님 뒤를 쫙 걸어가지고 네. 했어서 고생은 자기네들이 다 하고 폼은 우리가 다 잡았네. 아, 근데 재밌었어요, 선생님. 네. 어쨌든 그게 인연이네. 네네. 어쨌든. 근데 그걸 또 인연으로 또 얼마 전에 또 자유국단 작품을 했죠. 네, 그거 작년에 했던 게 그 스키의 토가무라에서 하는 시어토 올림픽에 저희가 초청작으로 그 극단 자유가 정말 오랜만에 하는 작품으로 이름 없는 꽃은 바람에 지고라는 작품을 그것도 내가 했었지. 그러셨다면서요. 네. 개야 개야 멍멍 개야. 내기는 끝났어. 내기는 내가 지고 다시래기 배가 이겼어. 내가 웃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웃었다고 진짜로 내가 웃은 것인가? 다시래기에서 상주를 웃긴다는 것은 호상을 당했을 때 얘기지. 우리 애기처럼 억울하게 죽었을 때 다시래기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웃었다고 진짜로 내가 웃었느냔 말이야.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분간할 수는 있겠지. 그걸 모른다면 광대가 아니지.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자유국단 작품이 재밌죠. 네,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다 뭔가 한 구석에서 강대 역을 하더라도 뭔가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걸 한다라는 게 맞아요. 그게 좀 특징이 있긴 해요. 네, 네. 이렇게 집단 창조의 힘이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또 보니까 또 얼마 전에 내가 터널 구간을 봤어요. 네. 터널 구간은 2019년도에 창작산실 올해 신작에 뽑힌 작품이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 올렸고요. 아마 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보십시오. 우와, 그 사이 이나에 한 개, 입술 옆에 두 개, 주름이 생겼네요. 마음에 들어요. 매력적이네요. 지금 나한테 그런 거예요. 홍인성이라는 배우가 이걸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네. 근데 그 배우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감정적으로 뭐 일괄적으로 쭉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적인 게 그 네. 신체의 기호화라든지 뭔가 다르게 옷도 좀 뭔가 불편하게 한쪽만 뽕이 올라온다든지 네. 이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실험적인 거를 가미한 상태에서 다들 이제 인위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감정이 좀 흔들리는 역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눈을 봤거든요. 그 인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연출님이 이 장미래라는 여자를 위주로 이 사건이 돌아가게 재구성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굉장히 아주 정제되고 아주 박제된 인물에서 시작하는데 이 인물이 어떤 사건과 이렇게 기억을 쫓아가면서 완전히 풀어지는 박제된 인물이 인형이었다가 사람으로 풀어졌다가 다시 인형화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였어요. 아,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냥 뭐 그래 내가 그 과정을 겪었지 이번 작품은 그랬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냥 희곡을 딱 받고 나서는 그가 안 보이거든요. 이 실마리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인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표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딱 만들어졌는데 아예 그냥 잔동작 하지 못하게 딱 주문이 들어와 버렸는데 그 정확하게 연출이 오가는 거를 실마리를 탁 풀어서 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싶은데 그거까지 가는 과정이 이번에 참 가장 오래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파고 또 파고 예, 이건가 저건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보면서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기호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면 네. 이제 내적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으로 계속 활동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내면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걸 몸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눈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눈하고 거지. 호흡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배우들이 같이 했어요. 너무 좋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신났던 것 같아요. 아, 네. 재밌게 참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럼 극단이 그럼 동시대 극단 소속이에요? 네네, 네. 그 동시대 극단은 언제 생긴 거예요? 극단 그룹 동시대는 지금 생긴 지 한 20년 넘었어요. 21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 연극은 일기 출신들이 주축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네, 그 연출가 오유경 연출님이 대표로 계시고요. 일기예요? 일기요. 아, 그 그분이 조명을 이제 하시는 네. 연출 일기예요? 네, 연출가 일기고 뭐 무대미술가 조성한 대표님이 공동 대표로 계시면서 네, 그 주축이 연극은 일기들이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극단이구나. 그러면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송시어터라고 극장이 있던데? 네네, 제가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제가 운영하고 저희 극단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극장인데요. 시어터송이라고 서초동에 있는 연극 전용 소극장이에요. 그게 대표로 있는 거예요? 네네네. 2012년도 정도에 제가 약간 배우로서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그 당시에 나 그냥 배우만으로는 뭔가 성에 안 차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보고 싶다. 그러니까 배우라는 그 사람들은 사실 기다리고 막 선택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예. 이렇게 기다리고 또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기다리고 뭐 했다가 한 작품 한 작품 되게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목마르더라고요. 내가 뭔가 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계속 기다림과 그치. 뭔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좀 그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확 그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가 제가 극단 그룹 동시대에 들어가는 시점이었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장을 만들어보자.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걸 하셨어? 네, 그거 시작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네요. 그것도 더 서초면. 네네. 그때 그냥 꽂혔어요. 그냥 해야겠다. 근데 우리 꽂혔다는 얘기 내가 피 빡 뽑는다 진짜. 뭔가 꽂히면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성격이네요. 매력 있어. 어쨌든 그래서 확 꽂혀갖고. 네, 그냥 시작해서 개관자까지 하고 시작을 했죠. 돈은 어떻게 끌어다가? 돈은 어떻게 끌어다가 그냥 했어요. 네, 아주 작게 시작하고요. 아주 주먹구구로 그 당시에 저희 연출님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인맥과 인프라 다 사용한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하고 해달라고 그러고 모든 분한테 전화하고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네요. 네, 안 그러면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운영하고 있다는 게 더 대단하다. 저는 사실 극장을 만들 때 작업자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장 운영으로서는 너무 살아가기 힘들고 돈도 안 벌리고 사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작업을 하고 본인의 작업을 발전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훈련하고 같이 도모해보고 본인이 직접 공연했던 것들은 시어터송에서 주로 많이 네네 거기서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 하녀들은 어떻게? 하녀들은 저희 극단의 정지현 연출님이란 분이 연출했고요. 몸소리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나 생각, 표현들을 그냥 아예 소리로 해내는 그런 집단이 하나 있어요. 김진영 선생님이 이끄신 몸소리 집단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선생님하고 같이 조인해서 새 인물이 가면서 뒤에 코러스를 그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그것을 몸소리로 풀었어요. 뒤에서 몇몇의 배우들이. 그랬을 때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연기상까지 받게 된 것 같아요.
서글퍼도 커튼콜을 하기 전에 변태라는 작품을 했어요. 네. 출판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누가요? 지금 당신 부탁시 무시하는 거야?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어. 겸하는 게 아니라 취미잖아. 취미 정도 아니라니까. 뭔가 달라. 당신도 부탁시가 시 잘 쓴다고 그랬었잖아. 아니야? 동평 아저씨, 정말 등단하고 싶어요? 제 시를 통으로 다 갖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나한테만 출판하시라는 얘기죠. 최연석 선배님이 쓴 작품이고요. 변태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약간 되풀이 되고 있는 그들이 극단 인어가 갖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때 제가 했던 거는 초연 중에 초연이었어요. 네, 처음으로 그 작품이 희고가 소설화에 당선돼서 정미소에서 올린 거였고요. 연출 오유경 연출님이 하셨고 최연석 선배님이 제 상대역으로 출연하셨고 네, 배우 딱 3명 나오는데 같이 그렇게 했죠. 네. 그 어땠어요, 그 작품이? 저 그 작품은 참 저한테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약간 배우로서 한계를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작품이어서요. 저한테는 약간 변태 전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변태 전 연기와 네, 변태 후 연기로 약간 나눠지는 그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설명해봐요. 전에는 그러니까 변태란 인물이 제가 희곡을 딱 받았을 때 이거는 내가 못하는 작품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훅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실. 네. 근데 연출님이 무조건 해라. 왜? 무조건 하자. 극단 단원이니까? 그때는 단원 아니었어요. 아니었을 네, 그때는 텐데? 1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었어요. 네. 근데 무조건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믿고 간 게 좀 있고요. 그러면서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너무 힘이 들어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여태까지 안 하던 걸 해서 네네. 여태까지 제가 갖고 있는 그 이해력과 뭐 분석력 안에서 막 놀았다면 이거는 그거를 밖을 넘는 작품인 거예요. 그 당시 저한테. 그러니까 막 몸이 아프고 막 너무 몸이 아프고 하려는데 안 되니까 막 네, 어떻게든 이제 100%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일 그걸 한번 시도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 이러다 죽겠네. 어쩌라는 거야. 처음으로 완전히 망하는 작품이 되겠는데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할 때. 그 정도로? 네.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는 배우 송인성이 변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품이겠구나. 내가 배우로서 완전히 깨고 나와야 되는 작품이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약간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새롭게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탁 실마리가 터지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뭔가 이렇게 한 것을 두드리고 하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예술이지 뭐. 네,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이 갈라지듯 쫙 갈라지는데 느낌이요. 이렇게 참 이렇게 꽉 막혔다가 한순간에 탁 뚫리는 그 맛에 사실 우리 이거 하는 것 같아. 그러게요. 네. 근데 그 역할이 도대체 어쨌길래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 역할 일단 여자로서 약간 한 남자를 너무나 사랑해야 되는 역이고요. 그 남자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던 다른 생각을 하고 뭘 하던 간에 그 남자를 데리고 약 미래를 가보려고 애쓰는 그 장면인데 저한테 그게 저한테 변태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한 인물을 다른 내 상대 캐릭터를 사랑한다는 게 사실 그전에는 되게 추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여기 이 둘은 사랑하는 사이야 뭐 이런 약간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모든 걸 걸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올인하는 거를 그때 했구나. 네, 그게 지금도 사실 설명이 되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무대에서 그냥 완전히 모든 거를 그냥 존재해버리는 네, 모든 거를 그냥 한번 존재하고 놔버리는 방어 없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좋은 상대 배역 최연석 선배가 있었고 연출이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 배우로서 참 좋은 경험이고 그게 한번 이렇게 약간 넓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굉장히 다르게 시각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 다음 역할 할 때 그 다음 게 서글포도 커튼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빛나는 연기를 할 수 있었구나. 아니, 왜냐면은 그거에 그 순간에 모든 거를 이렇게 몰입하고 그리고 또 나를 확 놔버리는 어떤 지경에까지 간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노래로 따지면은 득음이고 득음까지 그런가요, 득도고 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연기에서도 뭔가 우리가 정확한 잣대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지경에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경에까지 가본 사람만이 이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열에 들떠서 한 거네. 네, 그렇게 했죠. 네. 끝까 막 온몸이 아프지. 뭐 제대로 안 되고 해내긴 해야 되겠고 그 정도로 아프고 막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연기였으니까 그 연기가 얼마나 빛났겠어. 끊임없이 살아있으란 요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한 인물 안에서 그 인물의 밑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비극과 희극과 유머와 뭐 비판과 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거를 표현하고자 하다 보니까 되게 코믹하고 비극적이고 한 역할 안에서 그걸 사실 찾는 게 저희 의무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재밌고. 그러면 본인 원래 성격은 어떤데요? 원래 성격이요? 저 털털해요. 네, 털털하고 되게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해. 네,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털털하고 긍정적 추진력 강하고 성격 급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본인 감정적인 것 같아요? 이성적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성적이려고 노력해요. 감정적이라는 얘기네. 이성적이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왜? 감정적인 게 별로라서? 그러니까 감정에 휘말리는 거를 조금 이렇게 네, 약간 그렇게 무대 위에서도 충분히 감정에 휘말리니까. 네, 그냥 그리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무대에서 감정에 휘말리기 되게 쉽잖아요. 근거 없이 휘말리기 쉽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약간 경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냉철한 이성이 여기 있어서 그걸 절제해주긴 해야지. 네. 그래 연기가 바르게 나오긴 해. 그래서 어떤 부분 약간 그 직업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보니까 외국을 나갔어요? 스웨덴? 네, 스웨덴 나갔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또? 그 당시에 지금은 남편인 남자친구가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안 내보내는 회사 방침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그래서 둘이 이렇게 밥 먹다가 이러해서 총각들은 안 나간 결혼해야 된대.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엄마한테 얘기할까?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했더니 어머님들끼리 참 쉽다. 만나셔갖고 날짜가 나왔어요. 둘이 어차피 사귀고 있었으니까 그냥 결혼시키지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몇 살에 그렇게 된 거예요? 26이요.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스웨덴을 가버린 거구나. 거기서 그래서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본인은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한 거예요? 네, 저는 스웨덴어로 나는 연기하겠다라는 포부로 갖고 갔어요. 근데 정말 스웨덴어 A도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언어학교 무조건 들어가자. 그래서 언어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데 한 1년 만에 그냥 언어학교 다 패스해버렸어요. 워낙 머리가 좋구나. 아니, 이게 정해진 기간 안에 갖고 난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 빨리 언어를 습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뭐 그리고 언어 배우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완전 생판 모르는 언어요. 뭐 전혀 처음 들어본 언어를 그게 되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긍정적이다. 낙천적이고 자기랑 뭔가 작업을 같이 하면은 이게 뭔가 중간에 끊길 게 없을 것 같아. 꼭 해보고 싶다 진짜. 진짜요? 좋다 진짜. 그건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해서 그 스톡홀름 내에 있는 그 티어터 호그스콜란이라 이게 티어터 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교장 선생님 면담 신청해갖고 나
뭐 하겠다고 나 가서 워크숍이나 뭐든 다 듣게 해달라고. 거기는 그 석사 과정이라는 유럽은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할 수 있는 그 배우들, 그냥 기존 배우들한테 주는 그 워크숍이 있어요. 스웨덴 배우들한테 주는 북구 4개국 배우들이 모여서 워크숍 할 수 있는 거기를 계속 하면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겠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또 도전이고 네네. 새로운 또 경험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연기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는 것도 재밌고 그 당시에 제가 5년을 살았는데 5년 동안 스톡홀름 내에 있는 모든 뭐 공연, 뭐 콘서트, 오페라, 전시회 다 본 것 같아요. 어땠어요? 공연들이? 공연이 되게 이성적이에요. 아, 스웨덴 네, 공연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성적이고 굉장히 약간 구조적이고 네, 그랬었어요, 느낌이. 그래서 좋은 부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디자인에 굉장히 뛰어나고 아, 이 부분은 그 한국 배우들이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감정은 한국 배우가 낫다 뭐 이거 아닐까? 아니면 정 때문에? 아니요. 약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코어 부분이 아시아 배우들이 훨씬 낫더라고요. 예, 중심 부분이. 하여튼 뭐 많은 걸 뭐 그 5년이면 그 짧은 세월은 아니네. 아니죠. 네. 그 동안에 보고 듣고 그리고 새로운 걸 장착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한 게 음악 인당수 사랑가예요. 아, 인당수 사랑가. 최성신 연출에. 네. 인당수 사랑가에서는 춘향이 역할을 한 거예요? 네네. 그거는 그 성춘향과 그 뭐지? 심청이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약간 창작, 네, 창작 작품인 거네요. 네네네. 네, 거기서 오자마자 이제 그 역을 한 거네요. 네. 그 역은 어떻게 생소하진 않았어요? 계속 외국에 살다가 갑자기 왔는데 한국적인 걸 하니까 어땠어요? 생소하진 부딪히는 건 없었어요? 많이 부딪혔어요. 그때는 저 말고 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약간 사고가 약간 그치. 달라져서 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괜찮은 게 다른 사람한테는 불편하고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모르고 오랜만에 하는 작품이니까 전 진짜 재밌게 잘 해보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약간 저한테는 좀 이렇게 상처로 남아있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작품 자체는 재밌고 되게 잘 됐고 네, 좋은 인연들도 많았는데 아, 그때 내가 이러이런 혼란을 겪었었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막 파고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자기 의중과 상관없이 또 오해받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나서 한 게 그 윤호진 선생님이 한 시련, 예술의 전당에서 한 시련이었고요. 역할은 수잔나 월코트 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오디션 봤어요. 그때 오디션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죠. 오디션 봤는데 많은 역이 있는데 왜 이 역을 했을까요? 선생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인데 할 수 있겠니? 그래도 해라 이러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전 사실 그때 다른 작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할게요 해갖고 수잔나 월코트 역이에요 하고 전화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인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역으로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 붙었다고 해서 내가 그 역인가 봐 하고 또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약간 다른 배우가 됐고 이 역이라도 해서 참가를 같이 해보지 그래. 그런데 그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큰 작품은 어떻게 가고 누구가 오시나 이래서 가서 거기서 좋은 인연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랬겠네요. 자, 이병훈 연출의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했어요. 이병훈 쌤은 2작품 지금 같이 했고요. 그거하고 맹진사댁하고 네. 선생님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잠깐 저희 학교 연극원에 오셔서 연출을 하셨어요. 한 학기. 그때 제가 그 팀에 있었어요. 지금도 늘 전화 드리고 작품만 보러 오시고 굉장히 감사한 분이에요, 저한테는. 진짜로? 네. 좋은 후배들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이병훈 연출님이 네. 굉장히 좋으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하면 정말 이거 막 노트에 필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말씀, 너무 훌륭한 끊임없이 얘기.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네, 대단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배울 게 또 많으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사생활이 좀 궁금해요. 사생활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로 작품 얘기 좀 많이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전에 송인성 배우는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면 선과 악이 있잖아요, 역할에. 네. 우리가 또 선과 악을 일단은 구분을 해놔야 중심이 악인지 중심이 선인지를 알아야 이게 연기적으로 조금 풀리는 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는 악역이 좀 더 쉬워요? 아니면 선한 역이 더 쉬워요? 한 번도 악하기만 한 역을 한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선하기만 한 역도 한 적도 없고요. 두 가지 중에 뭐가 쉽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두 가지 다 굉장히 흥미롭다.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이거 이제 배우적으로 이제 서로 조금 네. 거투루트가 네. 우리가 이제 일반 어쨌든 그 대중들이나 마니아들이 본다 하더라도 관객들이 보러 오잖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은 선한 역이다 악역이다라는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점 찍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투루트가 악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악역을 맡았을 때는 마음속에 악역이라는 거를 뭔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가 배우로서 궁금한 거지. 만약에 연출가가 이거 진짜 악역이에요. 완전 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맡는 캐릭터들이 관객들한테 너무 선하거나 너무 악해서 이렇게 동떨어지게 만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악하더라도 너무 선하기만 한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관객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을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하나? 네,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악역인데 본인은 그 악역이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나 이유를 찾아서 네. 그래서 관객한테 완전 동떨어지는 악역은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하고 있다. 이거 가장 제가 조심하는 게 이 인물은 악인이에요. 이렇게 들이대지 않는 게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배우로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거투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거투로도 사실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약간 어떤 인물이 정형화된 인물도 있으면 약간 뒤로 한번 다시 약간 뒤집어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근데 연출가가 원할 때는 그렇게 가야죠. 연출가가 정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죠. 근데 마음이 되게 따뜻한 거지. 송혜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배우 같은 거야. 왜냐면 그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 배우를 그러니까 그 인물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지. 사실은 그 유정이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어릴 때 자기가 당한 상처는 상처고 우선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들을 이렇게 천에 뻘을 두고 또 새로운 남자랑 같이 이렇게 뭔가 뭐 살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나쁜 엄마잖아요. 나쁜 엄마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식을 제대로 끝까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키운 엄마가 있는데 저렇게 키우니까 그랬는데 유정이가 이게 알 수 없는데 저는 되게 사랑스럽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철없이 굴고 이러는데 미워할 수만 없는 거예요. 네. 왜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그게 이제 우리 송혜선 배우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인물을 그렇게 접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딱. 그래서 내 기억에 굉장히 남는 유정이가 된 거네요. 그때 연출이 원했던 것도 그렇게 정형화되지 않기를 나쁜 엄마 이렇게 딱 심판받는 역할이 아니길 바랬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 같이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변태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확 열려 있어서 네네. 그런 역할도 더 이렇게 받아들여진. 네, 우리라면 애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어쨌든 배우가 어떤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 고비를 넘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건 대단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한 거네. 네, 그거를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요즘은 별로 이렇게 배우로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뭐든 내가 한번 해보겠어, 막 이렇게. 예, 예전에는 막 이거 내가 나의 약점, 뭐 내가 뭐
약간 난 이건 좀 힘들어 뭐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막 이게 훨씬 재밌겠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점점 더 배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자 이게 더 크네. 네. 야 그게 뭐 얼마나 긍정적이야. 진짜 무한 긍정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내가 진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있잖아. 그리고 이제 뭐 김광보 연출하고도 꽤 작업을 했어요. 그 정말 어릴 때요. 어릴 때. 네, 정말 어릴 때. 종로 고양이. 그리고 이제 오이디푸스. 이거는 진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했던 작품들이에요. 뭐 어렸을 때 했던 그분 연출이나 그분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네. 지금 다 잘 나가시는 연출들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연출 이렇게 그 기법이나 연출력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어린 나이에 경험했다라는 게 좋죠. 우리 송혜선 씨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인 거네요. 네, 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맞아요. 상황이네. 네, 네. 그때 또 김광보 연출하고는 어땠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냥 쫓아가기 바빴어요. 수행하기 바빴어요. 네. 뭐가 시키는 들어오면 대로? 시키는 대로 수행하기 바쁘고 그것만으로도 뭐 즐겁고 기쁘고. 근데 김광보 연출님은 굉장히 해석력이 뛰어나셨어요. 네. 인물을 보거나 이 작품을 창작할 때 그 숨어있는 뜻들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뛰어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참 우리 송혜선 씨는 같이 참 작업하고 싶게 하는 그런 묘한 그 끌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같이 작업했던 장영철 그러니까 나한테는 후배지만 그분도 막 그 송혜선 씨 너무 성격 좋다 하고 이기돈 씨인가 그분도 되게 성격 너무 좋다 하고 다들 막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성격 좋다고. 그분들도 성격 좋아요. 다들 서로 좋아.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작업을 같이 하고 싶게 만든다라는 거는 배우한테는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네. 그럼 오유경 씨가 연출을 이렇게 계속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네. 보통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이도 나도 하다 보니까 트러블도 생기고 또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생각이 달라서도 뭐 이견 차이도 있고 이런데 어때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2년이 오래됐고요. 연극원 1기시고 제가 2기고 어릴 때 배웠고 오유경 연출님하고 약간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여성서사를 좋아하고요. 여성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비슷해요. 굉장히 따뜻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인물을 정형화 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살아있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이 오유경 연출님한테 저는 약간 굉장히 막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저를 배우로서 굉장히 많이 써준 굉장히 다양하게 저를 활용해 준 연출이에요. 그게 그냥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배우로서 되게 운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건 참 내가 운이 좋은 배우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열려 있으니까 그나마 들어가는 것도 많았겠지. 본인이 네. 워낙에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내가 아까도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은 참 교수들도 그렇고 저 선배들도 그렇고 되게 이뻐했겠어요. 왜냐면 뭐든지 받아들이려고 하고 일단은 시작부터가 뭔가 이렇게 프리즘처럼 그렇게 굴절되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랄까 막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지 않고요, 잘. 그렇지. 예,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게 배우한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굉장히 그냥 아주 그냥 플레인한 걸 갖고 있어야지 내가 역할을 그냥 투과시켜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성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송인성 배우가 이제 배우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참 하기 싫은데 어쨌든 여배우라는 어떤 또 이름 하에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좋았던 점,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배우로서요? 네. 어렸을 때는 여배우에 대한 편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배우가 어느 나이 때 여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무슨 이쁜 역할, 조연 역할, 이렇게 어떻게 되게 약간 규정지어진. 네, 규정지어진. 그리고 그렇게들 그냥 당연한 듯 쓰고 있는 그런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변태 때 만났을 때 그냥 여자, 그냥 사람이고 싶다. 그냥 뭐, 막 그 여자 배우가, 여배우가 나와서 그 여배 너무 예뻤어. 뭐 연기 잘해, 예쁘고 뭐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그냥 규정진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그냥 인간이고 싶다. 그냥 사람이고 싶다. 그냥 막, 그냥 사람으로 딱 대우받고 싶고. 이런 생각이 되게 컸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편견이 약간 갇혀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약간 뚫고 나아진 그냥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전에 여배우란 말 듣는 게 되게 약간 불편했는데, 이제는 뭐 여배우지.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남의 시선보다는 내 스스로의 그 편견에 갇혀 있었던 얘기네요. 남의 시선이 주는 제가 갇히는 것 같아요. 자신 없어지고 약간 난 이런 역할을 잘해. 뭐 이런 역할이 나한테 맞아. 이미지가 이게 맞는가 봐. 뭐 이런 어떤 넌 이미지가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규정 지어지는. 근데 사실 그걸로는 아니 왜 글쎄 그렇게는 다가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했어요. 근데 뭐 연출이나 이제 감독은 이제 이미지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면 좋겠어요? 연극은 그래도 거기서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연극하는지도 몰라요. 맞아. 왜냐면 TV나 영화는 너무 이미지가 그러니까 두드러지니까 이미지 때문에 하고 싶은 역을 못 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도 뭐 캐스팅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아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연극은 그래도 이제 조명이라는 거와 무대가 조금 거리감이 있다거나 연기로 그걸 제가 그쵸,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살아있는 숨쉬는 이런 것들이 관객의 마음을 또 사로잡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그래 연극의 매력인데 그렇네요. 맞아요. 이렇게 연극이 무대에 섰을 때만 이게 사실은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상 매치가 좀 부러워요. 늘 항상 약간 질투가 나는 것 같아요. 손쉽게 막 마음을 확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연극이란 건 어쨌든 결국 점점 더 소수만을 위한 예술이 돼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연극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 만들면 어쨌든 그 전체적인 문화의 어떤 급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그 잘 만든다라는 게 얼마나 많은 그 연극인들이 또 고민과 그 노력과 그 참 시간과 그 또 이렇게 뭔가 경제적인 뒷받침도 좀 대줘야 되는데 그거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도 된다고 K-팝이든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연극 분야에 있지만 연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걸 이렇게 진지하거나 이게 꼭 우리한테 필요한 예술이라고 보는 시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 사실은 우리가 배우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인물에 접근하고 이런 마음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 순수하게 만드는 어떤 걸음이 되는 건데 밑거름이 되는 건데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송혜선 씨도 얘기하다 보면 참 따뜻하고 아직까지도 순수하려고 되게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에 이렇게 나이에 맞게 할 건 하지만 그 연기를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뭔가 하나는 꼭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게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세상 사는데 인생에서도 그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송혜선 씨는 이제 앞으로 나는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나름대로의 뭐 가치관이나 예술관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요. 저는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작업을 같이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약간 좀 어린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린 연출가들, 젊은 연출가들하고 지금 이미 약간 대학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험극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나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저도 함께 공유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 창작자들이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컨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배우에 대한 컨택도 그렇고 스텝에 대한 컨택도 그렇고 충분히 되게 열려있어서 저는 정말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연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만나고 싶다라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본인은 그러니까 송인성이가 생각하는 연기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연기는 제가 생각하는 연기는 작가가 희곡을 써놨고 그 인물이 구현되는데 저는 배우가 하는 연기는 그 통로인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비어져 있는, 많이 비워놔야 하는. 그래서 그 인물을, 그러니까 저런 배우가 색깔이 많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뭐 습관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작가의 인물을 구현하는데 제 색이 자꾸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제가 저런 사람이 그냥 저도 모르게 규정해버리고 한계 지어버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최대한 아주 그냥 뭐랄까요, 뭐 그냥 아주 비워서 인물한테 그거를 이렇게 투영하고 싶어요. 다양한 인물이 될 수 있게. 제가 빈 통로를 만들고 싶다. 네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탄력적인. 네, 탄력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역할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역할을 되게 잘 인물을 구현해주고, 그래서 그 인물과 헤어질 때 항상 너무 슬퍼요. 엄청나게 올인했다가 네. 몰입했다가 그 인물을 떠나보내는. 네,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희곡 속의 인물들을 자기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거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거의 나였으니까. 네,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두 개 점이 있으면 저란 인물이 원래 강했다가 점점점 이 인물이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떨어져 나갈 때는 완전히 뭔가 되게 오래된 친구랑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허무해질 텐데 그 허무함을 어떻게 달래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보통 이제 그래서 연극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속만 쓰리고. 네, 별로 안 도움. 그냥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시간에 이제 흘러나가면서 그 나를 다시 찾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비슷한데 나는 이제 그 송혜성 씨의 그런 이제 연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고. 네네. 그럼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네. 이제 그 송혜성이가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나이가 돼서 이제 송혜성 배우한테 자기한테 얘기를 한다면 네.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일로 보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가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20살의 송인성이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뭐가 아쉬워? 라고 생각할까? 라는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20년이 더 후에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 인물이 나중에 이 영상을 저한테 20년 후에 저를 본다면 잘 나이 들고 있어, 잘 가고 있어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